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5급 과제 부문 안봄입니다. 오늘은 제8과 3 정리해 봅시다. 총복습편입니다. 우리 8과에서 계속 교육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 그 총복습편 되겠습니다. 교재 225쪽입니다. 과제, 좌담회를 해봅시다. 한국의 대학 입시제도와 여러분 나라의 입시제도를 비교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바람직한 입시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우리 좌담회 진행해 볼 건데요. 좌담회하고 토론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네, 어떠한 쟁점, 어떠한 주제에 대한 토론을 위해 같이 그 배경도 살펴보고 다양한 현상에 대한 원인도 분석해보고 자유롭게 의견도 공유하면서 또 찬반 입장도 서로 나눠보는 토론회보다는 조금 큰 개념을 좌담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입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죠? 한국의 입시와 중국의 입시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어요. 자, 제가 조사한 바로는요, 화면 봐주시면요. 일단 시험의 유형, 고사의 유형이 있어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진학을 위해서, 입시를 위해서는 시험 점수가 필요하네요.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수능 시험이라고 말하는 정시 입학 제도가 있어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까오카오라고 하는 시험이 있죠. 자, 그런데 두 시험 모두 똑같은 유형인 거죠. 점수를 받고 그 점수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나눠져 있고, 자, 종합능력평가입니다. 이 종합능력이라는 거는 종합 과목을 말하는 거죠. 영어, 수학, 과학, 등등이요.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제도가 또 있어요. 이렇게 까오카오와 같은 수능 시험 외에도 수시라고 말하는 대학교에서 자체 선발을 할 수 있는 평가를 볼 수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수시로, 까오카오 없이 수시로 입학한 케이스거든요. 자, 수시 같은 경우는 역시 성적이 필요하긴 해요. 종합적인 학교의 생활을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3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한 생활기록부라는 게 있어요. 교사가 작성하는 부분이죠. 자, 그거를 대학에서 참고를 하고 대학교 자체 시험, 면접이든 아니면 논술이든 또 어떠한 시험 유형이든 대학별로 조금 차별화된 시험을 봅니다. 자, 그 시험을 보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 수시라고 합니다. 자, 중국에서는 아직 이 제도가 특별한 전공 이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리고요. 종합능력평가, 한국의 수능시험, 중국의 까오카오의 시험 기간이 조금 다르긴 해요.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학 자체 시험인 수시로 입학을 하려면 1차 기간이 3월에서 5월, 또 2차 기간이 11월에서 12월이고요.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는 11월 둘째 주나 셋째 주 목요일에 수능시험이 행해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 까오카오 6월 7일에서 9일로 지정되어 있는 거 맞죠? 자, 그리고 특징을 살펴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수능 등급제라고 해서 수능 점수를 받고 그 받은 점수에서 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을 나누어서 그 등급별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한 게 아무래도 땅이 넓고 또 대도시는 한정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명문대 입학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대학별 지역 정원제가 있죠. 그래서 베이징 후코인 사람이 이 대학에 30% 정도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70%는 fujian성 몇 퍼센트 아니면 저장성 몇 퍼센트, 광동성 몇 퍼센트. 자, 이런 현상 때문에 중국에서는 명문대 학교가 있는 베이징이나 상하이로 호구를 옮기려고 하는 현상이 유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자, 현상 살펴봤고요. 그럼 우리 좌담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좌담회에도 진행자, 사회가 있겠죠?
자, 현황 소개한 후에 자,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지 주제를 소개하고 자, 첫 번째 순서를 소개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황 소개입니다. 자, 중국, 한국 모두 입시 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자, 왜냐하면은 진로에 정말 밀접하게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첫 번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과정이라는 말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꿔서 첫 번째 관문이다. 뭐 이렇게 말해 볼게요. 자, 이런 현상들 정리해서 소개하면요. 중국에서나 한국에서 입시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변화는 항상 학부모, 학생에게 뜨거운 관심사일 것입니다. 입시란 결국 진로에 밀접하게 연결되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주제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좌담에는 중국과 한국 양국 입시제도 비교 및 입시 방향이 주제로 바람직한 입시제도에 대한 양국 상황에 맞는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좌담회의 주제와 그리고 목적까지 소개해 줬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첫 번째 순서를 소개하고 들어가야겠죠? 자, 좌담회는 바로 토론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토론을 위해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자, 아까 우리 살펴봤던 양국의 입시제도 먼저 비교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자, 어떻게 소개해주면 되죠? 먼저 각국 입시 특징 및 비교를 자, 누군가 준비를 해왔겠죠? 자, 그분 성함을 소개하면서 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다음 순서의 사람, 양국 입시제도를 비교한 사람이 계속해서 양국의 입시제도를 비교 소개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가보시죠. 자, 먼저 양국의 입시 비교 현황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시아권 국가죠. 자, 그래서 양국 모두, 학생 모두 좀 공통사항이 있어요. 진로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본인의 인생을 갈지를 생각해야 돼요. 진로도 생각해야 되고, 또 입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바쁘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느라고 바쁘다. 의랴 사용해서 소개해 볼게요. 아무래도 아시아권 국가여서 그런지 양국 학생 모두 진로를 생각하랴, 그에 따른 입시를 준비하랴 분주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먼저 중국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까오카오로 알려진 대입 시험이 입시의 주 요지였으며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주 요지였으며로 소개해 봤어요. 자, 대학교별로 지역 할당제가 있어서 명문대학 소재지로 호구를 옮기기가 한창 유행이었습니다. 로 중국의 입시 현황 소개해 줬고요. 다음 한국입니다. 한국 역시나 수능시험 점수로 인해 진로가 결정되는 방식이었으나 중국과 조금 다른 점은 이러한 줄세우기식의 제도 보완을 위해 대학 자체 평가인 수시제도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성적 나오고 잘한 성적 순서부터 못한 성적 순서까지 1등 대학부터 100등 대학까지 나눠서 보내는 이런 현상, 중국과 한국 같은 현상이죠. 줄 세우기 식의 제도,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자, 각국 입시 현황 봤고요. 다음으로는 다시 진행자, 사회자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죠? 자, 문제 제기 가겠습니다. 각국 상황에 맞게 다른 점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학업 성취도 능력 평가와 그 결과에 따라 진로가 결정되는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양국 입시 제도가 바람직하다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입시 제도 비교도 우리의 목표지만 또 이 자담회의 목표는 자, 바람직한 입시 방향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그쪽으로 사회자가 유도했습니다. 자, 그럼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 가야겠죠? 자, 먼저 문제 제기 가겠습니다. 지금 현상의 문제.
아무래도 아시아 제도권 상황인 만큼 과정보다는 결과 위주의 줄 세우기 방식을 양국 모두 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좋은 성적 못 받아요. 자, 그러면은 명문대학의 인기학과에 들어갈 수 없고, 그러면은 인생 다 끝난 것 같은 기분이 있죠, 학생들. 자, 이거 소개해 볼게요. 우리 공부했던 문법 중에 고서는 사용해서 말해 볼게요. 좋은 성적을 받지 않고서는 좋은 대학 인기학과에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 학생들의 학업상 목표는 적성을 찾는 일이 아닌 좋은 성적을 내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단 한 번의 결과만으로 학생들 개인의 개성이 무시된 채로 진로가 정해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는 재고해 봐야겠습니다. 재고하다, 다시 생각하다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우리 생각해보자 라고 문제 제기했고요. 자, 이번에는요, 토론이 아니니까 좌담회니까요. 토론 같은 경우는 바로 문제가 있다라고 바로 앞에다가 주장해줘야 되는데, 좌담회인 만큼 앞에 현상이나 예시, 구체적인 내용들을 먼저 말하고 우리 마지막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붙이는 방식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때문에 학생들이 제대로 본인의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없다라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 예로는 성적 잘 받고 명문대학 인기학과 갔지만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진로를 포기하고 방황하고 아니면 뒤늦게 바꾸고 아니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갔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만족감이나 생활에서 행복감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이것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풍조로 인해 입시에서 진로를 결정할 때 본인이 진정으로 하고 싶거나 잘할 수 있는 전공과 그를 도와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결국 명문대학 인기학과에 입학한 후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아 뒤늦게 진로를 바꾸거나 방황하고 학업을 포기 또는 계속 학업을 유지하더라도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현재 입시 제도는 바람직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향성,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겠죠? 한국 같은 경우 이런 방향성을 제시로 해서 나온 게 아까 설명드렸던 수시제도인데 결국에 이것도요, 성과 위주고요.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각 대학 시험들, 결국에는 또 그거를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는 제대로 된 보완책이 되지 못했어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명문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생긴 거잖아. 하고 그런 대학의 자체 시험도 하나의 성취도 평가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 이런 게 문제가 됐어요.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과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개선되지 못하니까 어쨌든 간에 교육의 틀도 바꿔보려 해야겠고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말밖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도 보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어쨌든 방향성 제시는 해볼게요. 한국 같은 경우도 수시제도가 보완책으로 나온 것인데 결국 수시제도도 성과 위주의 형식만 다른 성취평가가 돼버렸습니다. 교육에 대한 전체적 관점이 바뀌지 않고서는 지금의 흐름을 크게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알고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시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함에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양국의 교육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힘들 것입니다.
자, 한국하고요, 중국하고요, 어쨌든 간에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전개 방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거는 모든 외국어 공통이에요. 저도 영어를 배울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영어로 글을 쓰거나 저의 의견을 말할 때 좀 애를 먹었거든요. 지금 여러분 고급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8과까지 왔기 때문에 어떠한 단어나 표현 등에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주로 저랑 말하기 진행하실 때 이러한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는지에 대한 그 큰 틀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좌담회 진행했고요. 다음 226쪽입니다. 문화 읽기. 배움과 선비. 자, 여러분, 선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 이렇게 선비란 뭔가 인격도 갖추고 그리고 또 학문, 뭔가 이렇게 공부하고 책 읽고 네, 학문을 연구하는 걸 좋아하고 예, 이런 이미지죠. 자, 우리 선비란 아주 우리 전통시대 때부터 나온 한 사회 계층이거든요. 자, 어떤 사람을 선비라고 하고 그 선비가 시사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단어 확인. 이념, 이치. 자, 첫 번째 단락 부분. 자, 선비는 어떤 사람을 말하죠? 자, 선비는 사람을 이른다 라는 첫 번째 문장의 바로 이거 정의 부분이죠. 네, 바로 학식과 인품을 지닌 사람, 특히 유교 이념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선비의 자격 중 특히 중요한 부분은요, 뒷부분에 나오죠. 자, 신분, 사회적 지위보다 깊은 철학과 이치를 익히고 행할 줄 아는 인격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비란 꼭 높은 관직이라고 하면 사회적 지위를 말하죠, 옛날에. 네, 높은 관직과 높은 신분을 말하고 있진 않았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인품적인, 인격적인 부분이었고요. 자, 다음 단락입니다. 정비되다, 진출하다. 자, 시대별 선비의 역사적인 변화 어떻습니까? 자, 삼국시대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삼국시대 초기부터 자, 유교 문화 유입으로 개념이 형성됐고요. 자, 유교 문화 중국에서 넘어온 거죠, 한국에. 자,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자, 선비들이 관직으로 진출하기 시작됐다 했고요. 조선시대는 완전 유교 사회였잖아요. 유교가 나라의 통치 이념이었던 만큼 자, 선비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단락 단어 확인해 주세요. 생애, 학문을 닦다, 정진하다, 깨우치다. 자, 다음은 내용 확인입니다. 선비의 생애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네, 두 가지입니다. 학업과 벼슬살이라고 했습니다. 학업, 공부하는 거고요. 벼슬살이, 직업, 뭔가 이렇게 높은 직업,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정치인, 공무원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벼슬살이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생애 중 두드러진 특징이었고, 자, 하지만 가장 주요한 선비의 생애 과업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 부분이죠. 학문을 닦고 정진해서 도리를 깨우치고 삶에 실천하는 완성된 인격체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선비는 인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람이에요. 자, 계속해서 내용 확인이요. 선비의 개인적, 사회적 역할을 분리하면요. 네, 앞부분 나오죠? 개인적인 것은 네, 이 부분. 학문을 익히고 도리를 깨치는 일, 사회적으로는 관직에 나아가 배운 것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네,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 도리를 깨치는 일도 되게 중요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네, 일을 해야겠죠. 공무원이나 정치가가 돼서 관직에 나아가서 배운 것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네, 그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자, 관직에 나간 후 바람직한 선비의 모습은요.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자,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이들은 관직에 나가서도 자신이 맡은 일이 정도에 어긋나거나 자기 기준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임금이 자신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조금 임금한테 싫은 소리를 했지만 맞는 소리를 했어요. 근데 임금이 안 받아줘. 이럴 때요. 망설임 없이 관직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임금, 너 내 말 안 들어? 그래, 내 말이 맞는 소린데 너 안 듣지? 그러면은 내 말은 맞아. 너는 네 말은 틀려.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나 내 직업 포기해. 돈 버는 것 나한테 안 중요해. 네가 바른 길로 가는 게 중요해.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거나 본인의 기준의 일이 어긋나도 그렇다고 했어요. 이런 말 정리해보면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는 일이 바로 바람직한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단락 단어 확인해 주시고요. 제약, 덕목, 지침, 바치다. 계속해서 내용 확인입니다. 선비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가치는 뭐라고 했죠? 유교의 가장 기본적 덕목인 바로 인과 의죠. 선비 정신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생활 지침으로 충과 효가 있었고요. 이러한 선비 정신의 예를 보여주는 부분은요. 바로 마지막 부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의병을 일으켜서 외적을 물리치기도 했고 나라를 구하는데 생명을 바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읽기 후 확인입니다. 1번. 선비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이 부분 확인했었죠? 깊은 철학 이치를 익히고 행할 줄 아는 인격적 측면을 갖춘 유교적 이념을 지키고 따르는 학식과 인품을 지닌 사람 해서 우리 1단락에서 했던 이야기 이렇게 정리해서 다시 말해볼 수 있겠고요. 2번. 선비의 본분을 정신적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이 부분에서 확인했었죠? 정신적 측면은 학문을 익히고 도리를 깨우치는 것이었고요. 실천적 측면은 사회적으로 관직에 나아가 벼슬살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한국에 선비가 있었다고 하면은 중국은 그 더 오래전부터 선비와 같은 삶을 지금도요 마찬가지로 존경받는 삶으로 여기고 있죠. 바로 성인군자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군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 도입부터 성인군자에 대한 정의와 특징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도입으로 한국과 비교하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에는 선비적 삶을 존경받는 삶으로 생각해 왔다면 중국에는 성인군자의 삶이 있습니다. 다음 성인군자의 정의입니다. 성인군자란 인물을 말합니다. 이 앞에다가 정의 붙여보면 되겠죠? 성인군자, 유교에서 말하는 인격자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인물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성인군자란 유교에서 말하는 인격자로 가장 인상적인 인물을 말합니다. 성인군자의 특징. 성인 같은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공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유교에서 말하는 가장 인격적인 최고의 존재죠, 성인은요. 공자 또한 자신도 도달하지 못한 경지라고 말했고, 하지만 군자는 한국의 선비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학문에 정진하고 도리를 깨우치며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거 정리해서 말해볼게요. 하지만 성인은 가장 인격적인 최고의 존재를 이르는 말로 공자 또한 자신도 도달하지 못한 경지라고 말했으나 군자는 한국의 선비와 같이 학문에 정진하여 도리를 깨우치면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존재라 했습니다. 다음 성인군자의 자격과 역할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의 단계를 군자라고 할 수 있는데 군자는 유교적 인격을 갖추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격을 갖추고 사회적 지위까지 있어서
정진한 바를 실천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했습니다. 자, 현재와 비교해 봐야겠죠? 자, 우리 군자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제자백가 있잖아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시대가 혼란스러울 때 공자, 맹자 이런 제자백가들의 학자이자 사상가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때부터 주로 성인 군자의 삶을 존경받는 삶으로 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성인 군자의 삶을 담도록 가르쳤어요. 자, 이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성인 군자를 논하고 이에 덕목을 가르친 학자이자 사상가들은 주로 공자, 맹자 등의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백가들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각 지방을 다스리는 제후들 및 왕들의 인격이 땅에 떨어져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시대적 혼란을 일으켰던 시대에 성인군자들의 인격은 시대 혼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도 적용시켜 볼게요.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를 이뤘고 지위가 있으나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힘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쨌든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은 인격적으로 갖추어진 인격적인 삶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8과 교육 부분 모두 마무리됐고요.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9가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